네, 다음으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회귀 분석의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Sir Francis Galton's 데이터라 그래서 이 회귀 분석 교재마다 즐겨 쓰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 속해 있는 그 구조를 한번 보면 변수가 아버지의 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들의 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변수를 갖는 이 옵저베이션의 개수가 1078개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장은 유전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그런지 옛날 사람들도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키가 아들의 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죠. 이것과 반대로 이 아들의 키가 아버지의 키에 연관을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차원이 꼬이고 뭐 양자역학까지 개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다른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설명한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버지의 어떤 유전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글자는 잘 안 보이지만 father's height 그리고 son's height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plotting, scatter plot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았을 때 첫 번째 인사이트가 무엇입니까? 이 데이터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퍼져 있는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소정의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굳이 제가 여기서 처럼이란 말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이 해석 방식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 선형성의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편일률적으로 선형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회 통념상 사회 평균상 어떤 관찰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선형성이 있으면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강한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어느 한 선의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분포된 모습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그 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키가 크면 클수록 아들의 키도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이 단순한 상관관계, 상관성뿐만 아니라 어떤 수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동성까지 프리딕션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연 현상을 사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현상을 나타내는 그 어떤 모델 직선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커밍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인커밍 데이터에 이 모델을 적합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predicted 되는 value를
프리딕션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효용이 단순하게 현상을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을 때 예측까지 해볼 수 있는, 영어로 하면은 prediction, 이러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회귀 분석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동안 이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prediction. 예.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찰을 해보고자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린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들의 키를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68이 평균이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의 얼추 벨 쉐이프, 종 모양의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대표값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아들의 키 평균이 68인치 정도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들의 키를 랜덤하게 초순한다면은 이 몇 센치의 키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랜덤하게 추수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이야기하기가 마땅치가 않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표값인 이 평균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변수가 있고 설명 변수가 있다면 이 단순하게 평균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게 보정된 평균치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 것인데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각 그 카테고리별로, 각 구간별로 조건을 나누어서 그것을 분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데이터 스캐터 플롯이죠. 스캐터 플롯을 이번에는 이 아버지의 키에 디펜드해서 이렇게 한번 캘리브레이션 나눠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눠질 수 있겠죠. 아버지의 키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느냐면 조금 확대가 되는군요. 예.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룹에서의 평균은 한 요 정도 될 거고요. 이 그룹 평균.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이 가지는 평균치가 조금씩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이 평균치를 보면은 72cm, 72인치 되는 이 아들의 키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끌고 와서 히스토그램을 다시 작성을 했더니 이번엔 71이 평균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키가 around 72인치의 경우에는 아들의 키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결과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리그레션 라인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리그레션 라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후에 어떻게 이 리그레션 라인이 피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리그레션 라인이 이제 피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로컬 민, 각각의 캘리브레이션 된 영역에서의 민이 이렇게 스몰 케이스 m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m은 이 리그레션 라인 바로 위에 있기도 하고 좀 벗어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캘리브레이션 된 것의 민에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캘리브레이션 된 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M1부터 뭐 M10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이것이 바로 리그레션 라인의 위에 존재하는 리그레션 라인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고, 리그레션 라인은 이 캘리브레이션 된 민을 단순하게 나열해서 만든 직선은 아니다. 하지만 각각 캘리브레이션 된 것의 평균치와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그레션 라인은 conditional mean of a response. 그래서 기본적으로 predictor variable x를 predictor variable x를 조건으로 걸고 난 이후 이 조건부 conditional mean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가 궁금한 거죠.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평균치가 궁금한 건데,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평균치가 캘리브레이션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캘리브레이션에서 나타난 각각의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평균치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리그레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nditional mean, given predictor variable을 given한 조건부로 둔 predictor variable을 조건부로 놓고 난 이후에 response variable의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의 어떤 수리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하겠답시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구하겠답시고 각각의 캘리브레이션 된 것을 나열식으로 이 회귀 분석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선형 회귀식으로 표현을 해서 모든 x를 한 번에 고려해서 존재하는 모든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고려한 컨디셔널 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사례들은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사례이니까 한 번쯤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 늘려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의 목적은 predict current milk production, 그래서 이 우유 생산량에 대한 어떤 예측 모델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본 데이터에서 어떻게 그 관계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모델링을 해서 프리딕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샘플은 한 번 taken a month, 그래서
한 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추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corn 그리고 previous milk production rate이 이 quantity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fat, protein, days, lactation, I79 이렇게 레이블링이 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제로 이 지방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얼마나 이 기간이 듀레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락테이션 이 아마 이 소화 효소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이 락테이션의 함유 이러한 내용들을 쫙 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커런 레벨에 이 우유 생산량을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corn milk production이니까 corn milk production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이 predictor variable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response variable.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 predictor variable을 컨디션으로 두고 이 current time에 나오는 그 milk production의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데이터셋만 가지고는 어떠한 어떤 수리적인 분석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 데이터의 어떤 디스크립션과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을 보았을 때 어떠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어떠한 송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레벨의 프로덕션이 차이가 날 수 있을지는 예상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소정의 인과성이 기초가 되었을 때 두 번째로는 선형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까 봤던 대로 스캐터 플롯,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추후에 배우는 그 리그레션 방법론의 에스티메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회계 모형의 수식을 완성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셋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다. 회계 분석의 일반적인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Original Wegener Act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액트 이 법령에서는 all employees must be a union member여야 된다 at the time of hire and must remain members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그래서 이게 어떤 노동권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웨거너 액트라는 법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47년에
이 수정 조항에서 이 Taft-Hartley Amendment에서는 여기 illegal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individual state에 어떤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줘서 그것이 employee는 not required to be union member.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이 employer에게 완전한 위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이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랬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 산업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ight to Work Law가 이 어떤 굉장한 우려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한번 보면 이러한 로의 이 효과가 이 리빙 코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8개의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을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한 그 right 그 right to work law 이렇게 해서 이 노동법의 그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른 여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인컴 레벨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코스트 오브 리빙으로 보이는데요. C 코스트 오브 리빙. 그래서 코스트 오브 리빙이 이 right to work law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변수가 과연 이 리빙 코스트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도 사실 우리가 타겟 프리딕터 베리어블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분석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는 이제 이 predictor variable이 어땠죠? predictor variable이 continuous였는데 이번에는 predictor variable이 카테고리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바이너리의 형태죠. 바이너리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항 형태의 정보를 갖는 이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내용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프리딕터 베리어블의 형태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프리딕터, 설명 변수죠. 설명 변수에 등장하고 있는 그 카트 변수들의 형태, 연속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명목형이죠. 그리고 이항형, 그리고 순서형, 변수 다 상관없습니다. 오디널 베리어블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 response variable은 반응 변수는 일단은 연속형이 됩니다. continuous variable이어야 됩니다. 지금 다루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선형 회귀 분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반화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이 연속형 변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하고는 이제 스코프가 맞지가 않고요. 조금 더 어드밴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response variable이 continuous인 경우만을 상정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st of living이 continuous variable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멸 변수는 binary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mple 3.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십을 보고자 합니다. 워터 퀄리티와 랜드 유즈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response variable은 mean nitrogen saturation이라고 나옵니다. nitrogen saturation. 그래서 이게 질화합물과 관련된 질소화합물가 아닐까라는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이것이 샘플이 되고 있고 어떠한 특정 구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계속 기간별로 이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과 그리고 워터 퀄리티, 이게 워터 퀄리티에 대한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버가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종류 리버마다. 그래서 response variable은 확실하게 nitrogen concentration이 response variable y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니트로겐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포레스트,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의 사용 용도가 포레스트다. 그 포레스트를, 그러니까 이 숲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랬을 때 숲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 니트로겐 농도는 떨어진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번에는 forest가 아니라 거주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residential purpose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이제 그 농도, residential의 형태를 갖는 랜드 유수가 기준이 높아질수록 니트로겐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반응 변수로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설명 변수, 그리고 agriculture, 농업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인더스트리, 어떤 다른 공장지대로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반응 변수와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하는 회귀 분석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떠한 스터디가 나오든지 간에 첫 번째로는 반응 변수와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이제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프리딕터 베리어블과 반응 변수는 소정의 인과관계가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는 회귀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반응 변수와 프리딕터의 선형성을 스캐터 플롯이나 이런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orative data analysis라고 하는 이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선형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회귀 분석 본류의 estimation theory를 이용해서 이 회귀 분석, 회귀식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회귀식을 찾고 나서 이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귀식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해석 이후에 이 모델을 통해서 향후에 일어날 변동성에 대한 예측까지, prediction 예측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을 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